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도 일단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면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백악관은 이 기준금리 동결한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죠. 자, FOMC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4.25에서 4.5% 기존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 이래로 네. 3연속 동결입니다. 네.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2025년 1월 이후로 네. 유로존은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네. 또 캐나다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또 한국조차 네.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네. 미국만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금리 동결일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97%, 98% 확률로 네.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런 이유는 네. 그동안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듯이 공개석상이나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이제 하나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가 불확실하다. 네. 이게 어떻게 관세 전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네. 당장 협정이 있을지 없을지.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걸 계속 모른다.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그 관세 전쟁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예를 들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기나 고용에 영향을 미칠 텐데 네. 그 영향도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쭉 부산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연준 의장으로서는 존재하니까 일단 네. 뭐 합니까? 부산으로 가긴 갈 거예요. 가는데 잠깐. 그렇죠. 잠깐 멈춰가는 거죠. 안개가 거칠 때까지. 네. 바로 그겁니다. 부산으로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긴 가지만 금리 인하의 여정을 시작했고 해 나가긴 하겠지만 좀 중단했다 가겠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FOMC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이번에 금리 동결에 동의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해석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쏠렸었던 것이 반대 의견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만장일치로 2회 연속 동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네. 그 연준 위원 중에 일부가 소수 의견이 있다 보면 네. 아마도 조금씩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만장일치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네. 금리 인하 당분간 없겠구나. 6월에도 없겠고 7월에도 없겠구나.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실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금리 동결의 배경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내놓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라고 하던가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번 FOMC 회의는요. 저도 네. 이제 새벽에 3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그러세요? 실시간으로 봅니다. 새벽 3시에. 그때까지 안 주무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또 그때까지 안 자면 다음날 하루 종일 못 자니까 네. 일단 농담이었습니다. 열심히 자다가 네. 새벽 3시에 이제 FOMC 성명서가 딱 뜹니다. PDF 파일이. 그거 딱 읽고요. 영어로.
그럼요. 그러면 3시 반부터 네.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오늘 같은 경우는 대략 50분 정도 합니다. 길게 했군요. 예, 그러면 이제 4시 20분 정도에 끝납니다. 네. 그걸 다 지켜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1년에 8번 매번 그렇긴 한데 합니다. 어차피 이번 같은 경우는 동결이 예상이 지배적이면 좀 건너뛰고 뭐 그렇지 않으세요? 다 지켜보시는군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결은 누구나 예상했던 거지만 네. 만장일치가 아닐까. 그게 궁금하셨군요. 또 두 번째는 금리 인하의 사인이 나올까. 네. 혹은 여러 사람들의 미국 경기 판단이 있지만 저도 네. 미국 경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IMF도 미국 경기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의 미국 의견. 경제에 대한 진단이 있겠지만 네. 또 중요한 것은 연준의 네. 파월의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네. 역시 그 이야기를 청취해야 된다고 파월의 생각합니다. 입에서 진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그렇죠. 아주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읽어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파월이 혹은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은 그 속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청취를 했습니다. 네. 그 점도표라 그러잖아요. 네. 데이터 분포도를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어떤 그런 거요. 근데 이제 점도표가 원래 결정하고 바로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죠. 점도표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시에 네. 성명서와 함께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점도표가 발표되는 것은 그러니까 1년에 FOMC 회의가 8번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분기마다 2번씩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점도표는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정도 점도표가 발표되는 거죠. 네. 이번에 안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안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점도표가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더 예측이 더 쉬워지나요? 어떻습니까? 점도표는 향후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적정 금리가 얼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네. 표기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12명이 네. 다수결로 결정하는 체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연준 위원들이 어떤 금리를 적정한 금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매우 의미 있고요. 역시 다음 6월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점도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 관세 시나리오가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그 관세 시나리오가 불확실한데 그것이 물가나 고용이나 등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네.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하나하나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가 일단 연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고용하고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뭐 소비자 지표 이런 거 조금 좀 네. 요약을 해주세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내 예상대로 맞았나를 네. 판단하는 것은 네. 경제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파월 의장이라고 한다면 네.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 금리를 판단할까? 이걸 고려하시면 되는데 네. 크게 3가지 분류입니다. 네. 하나가 경기 안정 여부, 네. 두 번째가 물가 안정 여부, 네.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여부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 불안은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포커스를 2가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에 둡니다. 네. 이 경기 안정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바로 고용 지표예요. 네. 실업률이 어떤가, 네. 취업자 증가세가 어떤가.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 탄탄하다라고 연준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 고용, 네. 최대 고용이라는 지표의 기준선이 4%? 실업률 4.5%거든요. 근데 지금 4.2%죠? 4.2%. 네. 이거는 기준선을 훨씬 밑도는 완전 고용에 해당된다 아직도.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가 안정 여부인데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PCE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 지출이요. 근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둘 다 예. 22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래로 네, 가장. 거의 최저치까지 네.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9월에도 9월 이후 3번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시경제 여건만 보면 자 네. 정리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여건만 보면 미국도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할 만한 상황에 놓여졌다. 그렇죠. 해도 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향후 무역 정책의 시나리오를 모르고 그것이 물가를 자극할지 네. 경기를 엄청나게 악화시킬지 아직 모르니까 네. 일단 5, 6월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다 네.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향후 무역 정책의 시나리오 결국 이제 관세 얘기가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과 경제 상장의 둔화, 실업률의 증가를 부를 위험이 높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다고 보도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예, 이게 영향을 어떻게 줄지 강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은 거죠. 강도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성명서에도 그렇고 자주 반복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further라는 거. further. 그러니까 그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더 고조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further, 더 많이 고조됐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어떻게 전개될지까지는 모르나 네.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더 상방 압력이 고조된 것이고 경기 둔화 압력은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둔화시키는 압력, 물가는 상승시키는 압력.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 관세 전쟁의 영향이 미국 경제를 어떤 상황으로 내몰릴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지 한마디로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물가는 상방 압력을 주고 네. 경기는 하방 압력을 주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동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네.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죠. 안 썼습니다. 네, 예. 그거 쓰면 또 그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죠.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어를 쓰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한국 주식 시장도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발동했을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용어를 썼다기보다는 네. 스태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당 부분 그럴 위험이 고조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미국 행정부가 그 중국과의 협상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일단 연준 입장은 뭐 속도든 뭐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진행상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여기에 네. 계속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약 40여 분, 50여 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더 체감한 것은 야, 이 사람은 정말 법학자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죠. 원래 법학자, 네.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의 발언 속에서도 다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재정 당국의 역할인 거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인 것이지 내가 그걸 관여할 필요도 없고 조언할 필요도 없다. 나는 통화 당국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독립성이거든요. 재정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에 걸맞는 통화 정책을 도입하는 게 이 중앙은행의 역할인 것이지. 맞는 건데. 그게 맞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의 이런 정책을 신경도 안 쓰나 하면서 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파월의 통화 정책에 신경만 쓰고 있는데 근데 왜 파월은 나의 재정 정책에 신경을 안 쓰나 하는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예. 아까 제가 운전을 하는데 네. 안개가 자욱해졌다고 했잖아요. 관세라는 안개가 자욱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 안개 뒤에 어떤 길이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고 네. 그냥 멈추지 말고 달릴 것이냐 네. 아니면 안개가 사그라드는 걸 보고서 달릴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나는 안개가 거치고 나면 달리겠다라는 의사결정입니다. 네. 이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파월 의장이 계속 최근 들어서 설명하는 표현이 네.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하드 데이터, 그 다음 하나가 네. 소프트 데이터 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 데이터예요. 대부분. 소비자의 심리가 완전 얼어붙었거든요. 네.
기업의 심리도 얼어붙었어요. 네. ISM 제조업 지표, 네. ISM 서비스업 지표, 네. 소비자 신뢰 지수 네. 이런 게 다 심리 지표예요. 네. 이게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네. 연준식으로 표현한다면 서베이 데이터예요. 네. 조사에서 묻는 거. 그건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이에요. 네. 근데 그 소프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 하드 데이터는 다른 말로 아까 실물 경제 말씀하셨던, 데이터. 네. 예를 네. 들면 GDP, 네. 고용지표, 실업률 네. 이런 혹은 물가 상승률 상승률 이런 이런 거. 하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소프트 데이터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네. 할 것이냐는 그러면서 그런 의사입니까? 2019년에 금리 인하는 선제적이었고 그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기사를 결론적으로 봤거든요. 해석해 보면 맞습니다. 네. 작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것도 네. 작년 9월도 9월에 5%였고 11월에 이제 아니죠. 작년 9월에 B컷을 단행해서 5.5에서 5로 내렸던 거죠. 맞습니다. 네. B컷의 네. 금리 인하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놀랐거든요. 완전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금리 인하였고 네. B컷의 인하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하드 데이터가 네. 특히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네. 2.34% 와야 금리 인하할 조건이 형성된다. 네. 라는 표현들을 명시적으로 해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했어요. 그 네. 얘기는 선제적으로 했다는 뜻이죠. 의미를 좋게만 해석해 본다면 네. 혹은 많은 이제 음모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의사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한 근데 것입니다. 이제 미국 그 GDP가 굉장히 역성장한 거를 집계되면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1분기.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요? 네. 총점은 나빠요. 네. 근데 과목별로 들여다보니까 네. 다 성적이 공부한 만큼 올랐는데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한 가지 과목이 성적이 네.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총점이 떨어진 느낌인 거예요. 약간 네. 굳이 해석을 한다면 설명을 드리면 GDP를 구성하는 그 변수가 소비, 네. 정부 지출, 네. 기업의 투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리고 순수출이 있어요. 소비, 그 정부 지출, 투자 부문 네.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특히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 전쟁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더 신규 투자해야 되겠구나.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게 신규 투자해야 되겠구나. 알아서 움직여 투자가 주고 늘었습니다. 있어요. 이미부터. 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수출.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은 네. 순수출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섭니다. 왜 수입이 늘었을까요? 관세에 대비해서 관세를 미리 누가 미리 수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관세를 누가 낼까요? 수입업자가 내거든요. 네.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4월, 5월에 내느냐 네. 아니면 미리 수입을 했다가 시장에 공급하느냐 미리 수입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수입하면서 수입액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게 반영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으니까 네. 그런 걸 가감하면 3% 성장에 부합한다. 사실 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 멘트가 네. 이번 FOMC 회의 성명서의 첫 줄로 나왔던 아, 겁니다. 그랬었나요? 예, 첫 줄로. 아, 그랬군요. 순수출 때문에 네. 역성장한 것이지 네. 사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괜찮다. 솔리드 페이스, 네. 견조한 견고하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견조하다. 네. 그래서 시장도 어쨌든 이 연준의 그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은 결정과 뭐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가도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환율은 요즘 어떻게 보세요, 네. 교수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짧은 시간 하시려니까. 짧은 주제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 움직이는 걸 좀 구분하면 좋겠는데요. 단기적인 현상은 미국의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식 이 정책 기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기조에 맞힐지 모르겠다. 한 가지.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신뢰감. 소위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지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밖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다든가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또 펼쳐나가고 네,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굳이 안전자산인가 하면서 달러 비선호 현상이 집중됩니다. 네. 그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 3, 40년 전에 1985년에 일본이 그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처럼 네. 2위 강국이었어요. 잘 나갔을 때요. 그때 일본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 되겠다. 네. 플라자 합의를 열고 일본 엔화의 가치를 2배로 끌어올립니다. G5가 모여가지고 결의를 그렇죠. 한 거죠. 네. 그때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한 것인데 네. 역시 지금 미란 보고서에 네. 소위 이 관세 전쟁을 설계했던 네. 그 미란 교수. 네. 예, 그 네. 미란 보고서라든가 또 여러 그 고위 관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면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환율을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고 상대국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협상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중국한테 너 환율 조작하지 마. 고정 환율 이용하지 마. 그리고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하기가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이 무역 협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것이 외환 시장을 자극한 거라고 네.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 지금 금리 동결이 됐고 우리는 2.75%죠,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차가 1.75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 있는데 우리는 언제 지금 금리 결정이 있죠? 말입니다. 5월 말. 5월 29일로. 목요일이죠. 예.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5월 29일 아침 9시 50분. 다들 저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시 세 가지죠.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네.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 안정 여부를 생각해 보면 네. 여러분들이 다 체감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1%를 비교했을 때 네. 2.75%라는 이 기준금리는 너무 과도하게 제약적이다. 네. 부담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찾아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네. 그러면 미국과의 금리 차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역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유로존은 왜 금리 인하합니까? 캐나다는 왜 금리 인하합니까? 네. 스위스, 스웨덴은 왜 금리 인하합니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보다도 더 중요한 자국 경제 상황을 놓고 네. 이렇게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튀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2%까지 내려왔으니 네. 2.75%라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더 여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도 그게 그 경제에 영향을 좋은 쪽으로 주는 정도의 수준의 금리가 될까요? 제가 판단하기보다 한국은행이 판단하고 있는 그 중립금리라고 하죠. 네. 적절한 중립금리는 2%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2%까지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2026, 7년 오늘 까지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예정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